이 꼬마 빌딩 붐이 불고 싶어서 분 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실제 기존의 아파트에 몇 년째 살고 계신 분들은 가끔 부동산 시세를 보시면서 내 집도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 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집값이 오른 것이 달갑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종부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강남에 2, 3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세금으로 국가에 매달 월세처럼 2, 300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도 풍부하고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투자를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물색하다 보니까 근생 빌딩, 이런 꼬마 빌딩을 많이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강남 집값이 다른 강남을 벗어나서는 웬만한 건물을 살 수 있는 가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왕이면 아파트 투자할 때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에서 사기가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투자보다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눈길을 많이 두고 있다, 이런 시점이고요. 여기 아파트만큼 공시지가 반영 안 됐다는 거는 근린생활 빌딩이라든지 오피스 빌딩들은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개별성이 강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아파트 단지처럼 실거래 가격으로 저희가 모든 것이 공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시지가 자체가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약간 세금적으로 봤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도 꼬마 빌딩에 좀 남아 있는 거고요. 왜 사람들이 강남에서 빌딩을 사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익률이 2%도 안 나오고 1%대도 왜 강남에서 빌딩을 계속 살려고 할까? 저희 같은 회사에 오셔가지고 꼬마 빌딩을 사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사달라고 하는 지역이 5손가락 안에 딱 들어요. 그래서 강남이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청담동, 신사동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정해진 지역이 있는데 그 정해진 지역은 실질적으로는 대출을 다 감안하면 수익률이 1% 정도밖에 안 되는 부동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강남에서 부동산을 사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저희가 그거를 계속 데이터가 쌓인 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유동성은 많은데 통장에 그냥 돈을 수십억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무언가를 사긴 사야 되는데 황금성이 높은 거, 수익률은 당장 나지 않지만 나중에 되팔려고 했을 때 당장 한두 달 사이에 팔 수 있으면서 그게 그냥 놔둬서 그냥 그 값을 보존받는 금덩이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 한 2, 3년 정도 꼬마 빌딩을 강남에 갖고 계신 분들이 그 건물이 심지어는 반 정도가 2, 3년을 비어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매각 차익에서 그 임대 수익료가 다 커버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러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건물을 사시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에 황금성이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남 지역에서 꼬마 빌딩 한 50억짜리를 사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종로 같은 데서 금부치를 사는 마음이 좀 있어요. 내가 뭔가 안전자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되팔면 매수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강남의 빌딩 시장이기 때문에 바로 팔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이제 3년 동안 거래됐던 꼬마 빌딩의 그 사례를 한번 담아봤는데요. 말이 꼬마 빌딩이지 200억 이하의 물건입니다. 근데 강남에서는 200억짜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 원래 이미지의 200억과는 다르게 굉장히 작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실제 서울 전역에 있는 200억 이하의 물건들을 분석했을 때 2018년 1,500건에서 2020년 1,400건으로 다소 좀 감소한 듯 보이나 매매 총액은 10조가 넘잖아요. 그 이유는 시세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꼬마 빌딩은 10억에서 200억까지 이 4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50%에 해당되는 구간이 10억에서 50억 사이의 물건입니다. 실제 부모님한테 엄청난 돈을 물려받지 않는 다음에 본인이 사업해서 버신 돈으로 200억짜리 사시는 분이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꼬마 빌딩을 가장 많이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10억에서 50억짜리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고요. 실제 10억에서 50억 사이가 거래가 제일 많이 됩니다. 재밌는 거는 발품을 많이 팔고 꼭 강남구를 고집하지만 않는다고 하시면 자기 자본 3, 4억을 가지고 12억, 13억짜리를 강북 지역에 있는 역세권에서 사실 수 있는 기회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신에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보는 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억대의 매물이 급감하고 있긴 하지만 동네에서 보물찾기 하듯이 굉장히 작은 부동산들도 아직 매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강남을 선호하긴 하지만 국토부 거래 사례를 저희가 보면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골고루 다 매매가 되고 있어요. 좋은 매물이 희소하긴 하지만 변별력을 갖춘 분들은 빠른 결정으로 지금도 거래를 성사하고 있고요. 이 고가주택을 매도한 이후에 보통 자녀가 다 출가하고 강남에서 40평대, 50평대 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이 그 집을 팔고 본인은 이제 상가주택으로 이사를 하시려는 그런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실제 빌딩 중에서 꼬마 빌딩 또 이전 저런 고가주택을 매도한 이후에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 세상에서 잘 안 살려고 하는 상가주택도 지으시거나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이제 몇 개 이제 팁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사실 글자로 써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는 팁 몇 개를 정리해 본 겁니다. 당연히 오피스 빌딩이나 근생 빌딩 사실 때 대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 근거의 뒤에는 안정적으로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들어있는 좋은 임차인이 있어야 되고요. 주택 매입에 효과를 주는 상가주택을 피하기. 이미 주택이 있는데 꼬마 빌딩을 거래하러 이제 다니시다 보면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4층짜리 5층짜리 빌딩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에 주인이 살고 있어서 주택으로 분류되는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입하실 때 중과세가 되세요. 그리고 나중에 매각할 때도 양도세에서 약간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가주택을 구입하시는데 한 층 정도의 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기존의 주택 주인 그 매도자와 협의하시는 거예요.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5층을 근린생활로 용도 변경을 매도자가 해달라. 그럼 그런 조건으로 가격 협상을 매도자에 유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매도자가 용도 변경을 해서 잔금 전까지 건물 전체가 주택 혼합이 아니라 근생으로 100% 바뀌게 되면 대출이 원활하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매입할 때 아주 낡은 단독주택을 매입하시는데 매입하는 목적 자체가 내가 여기다 건물 새로 지어서 내가 위에서 사는 집을 짓는다든지 월세 받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괜히 그 단독주택을 매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고 멸실하고 나중에 새로 짓고 이런 비용이 이중으로 들잖아요. 그래서 매도자에게 잔금 전까지 그 주택을 다 멸실해서 철거해서 나대지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가격을 매도자 측에 좀 맞게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왜 매도자 측에 맞게 좀 대충 들어주면서 저런 것들을 요구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부동산이라는 거는 매도자 우위 시장, 매수자 우위 시장이 있는데 꼬마 빌딩도 그렇고 약간 큰 빌딩들도 지금 건물주 우위 시장이에요.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매물이 100분의 1은 적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청담동에 40평짜리 2층짜리 집을 50억에 고객한테 팔면은 내가 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달 있으면 그 매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시세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가격을 내가 내고 하기에는 매수자가 좀 불리한 시장이니까 그렇다면 원하는 값을 들어주되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용이하고 나의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매도자한테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 감정가 60% 정도로 근생이 나오는 게 평균적인데 금리 조정이라든지 지역 단위 금융기관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대출 금액을 80% 또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사실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KB라든지 그냥 시중은행 말고 새마을금고나 농협 단위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을 활용하면 대출을 좀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대신에 금리가 좀 높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금리 자체가 나중에 매각 차익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대출 자체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시중은행보다는 그런 지역
농협이라든지 그 제2금융권 이런 곳을 활용하시는 것도 답이 되고요. 사실 강남 지역에서 제가 아까 수익률이 1%라도 매입을 한다고 말씀드린 그 뒷 배경은 뭐냐면 실제로는 한 3% 정도 나오는 물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대출 이자를 내다 보면 월세에서 이자를 다 빼고 나면 1% 심지어는 0.5% 이렇게밖에 안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0%가 아닌 다음에는 매각 차익을 고려해서 그래도 사겠다 이런 분들이 많고요. 그런 약간 도전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혼을 끌어모아 가지고 맞벌이 부부가 매각 차익을 노리고 꼬마 빌딩을 사긴 사는데 본인들의 소득을 가지고 이자를 안 내도 되는 상황만 된다고 하면 사겠다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의 경쟁자 중에는 그런 30대 40대의 맞벌이 부부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